개혁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농민들이 국가에 내는 세금이 이제 세 가지, 전정, 분정, 항공. 그래서 세 가지 세금 제도가 다 문란해집니다. 왜 문란해지느냐 하면 중앙의 정치기강이 문란해지니까 서울에서 내려온 그 사또라고 하는 그 현감들이 무리하게 농민들로 하여금 그 세금을 그 수탈을 해서 자기가 그 세금 수탈한 거를 자기만 먹는 것이 아니라 위에다가 상납을 해야 자기가 유지되니까 상납을 하고 해서 엄청난 그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적폐가 나타나는 농민들을 수탈하는 세금 세 가지가 극도로 문란해집니다. 분정 그러면 그 토지에 대한 세금입니다. 그러니까 토지에 대한 세금이 토지 대장이 있어서 양안이라고 하는 그 양안에 의해서 1결에 4부씩 세금을 정확하게 징수해야 되는데 토지 대장에도 없는 땅이 있다고 허위로 기재를 하고 아니면 뭐 이 부풀리기를 하고 해서 은결이니 진결이니 하는 그 엄청난 무리한 방법을 실시해서 농민들에게 그 세금을 수탈했던 게 토지에 대한 세금. 이거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전국의 토지를 다시 재측량, 양전 사업을 실시해서 정확한 땅을 측량을 해서 정확한 토지에 의해서 세금을 걷는 전정의 개혁을 실시했고, 군정은 그 농민들이 국가에 내는 세금 가운데 그 군역, 군대 가는 세금이 있는데 이제 군대 가는 대신에 군포를 징수하는 법이 균역법이라고 하는 것을 영조 때 실시했습니다. 이 균역법은 군대 가지 말고 군포를 대신 내면 된다고 그래서 농민들이 그냥 1인당 군포를 2표씩 내면 면제가 되는 줄 알았는데 이것도 뭐 그 16세 이상의 남자들에게만 징수하는 게 원칙이었는데 깐난 아이한테도 군포를 징수하고 죽은 사람한테도 군포를 징수하고 바보 같은 옆집 사람이 못 내면 이웃 사람에게 대신 징수해서 엄청난 이 군정의 피해가 컸습니다.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이 농민들의 부담을 줄여줘야 되니까 너희 양반도 세금 내라. 그래서 양반에게도 군포를 한 표씩 징수합니다. 이게 호포제입니다. 그러니까 양반 사회는 세금이 부담이 전혀 없었는데 이 흥선대원군은 양반들에게 세금을 징수했기 때문에 이제 결국 양반들 사회에서 엄청나게 불만을 사게 되는 호포제 징수입니다. 양반에게도 군포를 징수하게 하는. 세 번째가 이 환곡인데요. 환곡도 지난 시간 잠깐 말씀드렸지만 각 지방의 물건, 특산물을 내는 세금이 공납이었고 이 물건으로 내는 세금이라서 수송에 운반에 저장에 불편하니까 공인이 등장해서 대신 물건을 납부하는 대동법이 실시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원칙적으로 쌀로 내니까 특산물 내는 세금이 없어져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쌀로 내고 각 지방의 특산물을 특산물대로 중앙정부에서 수탈을 해가고 해서 환곡이 극도로 문란해집니다. 환곡이 극도로 문란해져서 농민들이 쌀은 쌀대로 내야 되고 지방의 특산물은 특산물대로 납부를 해야 돼서 부담이 크니까 사창이라고 하는 걸 실시해서 이 사창은 각 고을마다 창고를 하나씩 만들어서 고을마다 그 고을의 특산물을 한 군데에 모아서 이거를 국가에 일괄 납부를 하게 되면 농민들 부담 줄고 국가도 수입이 느니까 각 고을마다 창고를 만들어서 국가에 세금을 내도록 하는 사창제라고 하는 것을 실시해서 흥선대원군 업적 가운데 토지에 대한 세금, 군포 내는 세금, 그리고 각 지방의 특산물 내는 세금, 이 3정이 세도 정치하에서 극도로 문란해서 농민들의 밀란이 아까 전개됐었고 농민 생활이 어려웠다 했는데 흥선대원군은 이 세 가지 농민들을 수탈하는 모든 조세 제도를 다 개혁을 해서 3정의 문란을 개혁합니다. 결국 이 3정의 문란을 시정하면 민생은 안정이 되고 국가 재정 수익은 늘고 중간에 그동안 엄청난 그 탐관오리들이 농민을 수탈했던 지방 농민들의 농가는 다 없어지게 돼서 흥선대원군의 이 농민을 사랑하는 정치야말로 그 당시에 모든 그 조선의 백성들이 대원이 대감을 외치면서 그간의 그 세도 정치하에 문란했던 정치, 세도 정치하에 그 수탈했던 농민들의 생활이 일거에 그냥 해소가 되는 엄청난 업적을 남기게 돼서 그 당시에 그 대원이 대감이라고 하는 호칭을 부르면서 그야말로 그 평화 시대가 좋은 시대가 왔다고 크게 칭송하는 가장 훌륭한 업적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 대원군의 이러한 훌륭한 업적이 반대 역으로 역풍을 맞게 됐었는데 역풍을 맞게 된 가장 큰 정치 중에 하나가 서원 철폐입니다.
서원은 16세기에 우리나라 각 지방에 지방 교육, 지방 인재를 교육시키기 위한 사설 교육기관으로 처음 설립이 됐는데 1545년에 그 주세붕이라고 하는 사람이 안향을 추모, 고려 말에 성리학을 들여온 안향 선생님을 추모하기 위해서 이제 백운동 서원이라고 하는 거를 경상북도 영주에다 처음 설립을 합니다. 이 백운동 서원을 설립해서 각 지방에 있는 인재들을 데려다가 이제 교육을 시켜서 성리학을 발달시키고 인재를 육성하고 하니까 이황 선생님이 각 지방에 지금 서원이 많이 만들어져서 지방 학문이 크게 발달하고 인재가 육성이 되니까 국가가 이번 서원은 지원해줘야 된다고 해서 당시에 그 선조임금에게 건의를 해서 선조임금이 이 백운동 서원에다가 직접 그 간판을 써서 하사합니다. 소수서원이라고. 그러니까 원래는 백운동 서원이었다가 이제 소수서원으로 간판을 하사받게 되는 거를 이제 사액서원이라고 하는데 왕이 직접 아니면 이제 그 서원의 현판을 하사를 하면 현판만 보내주는 게 아니라 현판과 함께 토지가 가고 서적이 가고 노비가 갑니다. 그러니까 서원이 전국에 차츰차츰 만들어지면서 사행을 받으면 왕으로부터 현판을 하사받으면 그 서원이 아주 엄청나게 커집니다. 국가에서 토지와 책과 노비를 받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각 지방에 엄청나게 많은 서원이 세워지는데 서울에서 관리를 하다가 이제 관리를 은퇴를 하면 각자 고향에 가서 자기 고향에다가 서원을 만들어서 자기 고향 사람들을 이제 그 서원에서 교육을 시키고 이 교육시킨 사람들이 서울에 가서 과거에 급제를 하면 이제 관리가 되고 관리가 되면 우리나라 그 조선시대 후기를 주름 잡았던 그 분당, 당파 싸움에 그 파당이 연결이 돼서 우스운 얘기로 이제 과거의 급제에서 33명이 이제 과거에 급제를 한 사람이 등장하면 너 어느 서원 출신이냐? 나 도산서원 출신이다 그러면 너 내 편이니까 내 뒤에 서라. 너는 어느 서원 출신이냐? 나는 화양동 서원 출신이다 그러면 이제 그쪽에가 수고해서 우리나라 붕당 정치 한 배경, 붕당 정치가 격화됐던 게 바로 서원 때문입니다. 그건 나쁜 점이고 좋은 점은 그 교육기관이라고 하는 게 서울에 이제 집중이 되어 있으니까 지방의 교육이라고 하는 게 아주 힘들고 어려웠는데 각 지방의 서원이 만들어지면서 지방의 학문 발달은 말할 것도 없고 이제 지방의 그 과거 시험 공부를 하기 위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서원에 가서 등록을 해서 이제 학문을 연구하는 우리나라 성리학이 발달하게 된 가장 기본이 되는 베이스가 바로 각 지방에 만들어진 서원입니다. 약 1000개가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서원이 서원 뭐 요새 많이 있어서 가보시면 알겠지만 아주 경치 좋은데 좋은 땅에다가 서원을 설립해서 기숙, 동제 서재를 해서 기숙사를 마련해서 이제 숙식을 하면서 훌륭한 서울에서 관직 생활을 하고 내려와 있는 훌륭한 학자들이 후배를 양성하고 인재를 양성해서 그 조선 성리학, 서원 발달과 함께 크게 융성합니다. 근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원은 학문만 닦는 게 아니라 토지와 노비와 엄청난 세력을 갖기 때문에 그리고 양반이 되려면 딴 거 필요 없이 서원에 가서 이제 추석배 이름만 기재하면 양반이 됩니다. 그러면 양반이 되면 세금 내지 않고 국내 안 가니까 이제 학문에 전념할 수가 있었고 차츰차츰 양반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서원에 가서 등록을 하면 신분이 양반이 되니까 신분 제도 자체가 붕괴하는 원인도 됐었고 폐단이 엄청나게 등장합니다. 붕당 정치의 소굴이고 국가 재정에도 큰 파탄이 되고 흥선대원군이 전국 1000여 개의 이 서원을 그냥 두면 붕당 정치, 당파 싸움을 끝낼 수가 없으니 정리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1000여 개 서원이 있었는데 영조가 탕평칙 실시하면서 약 300개 정도를 폐쇄를 했고 흥선대원군은 그 중에 47개만 존속을 시키고 나머지는 다 서원을 폐쇄시켜버립니다. 흥선대원군 때 남긴 47개 서원을 우리가 지금 가서 볼 수가 있는 그 서원들입니다. 우리나라 곳곳에 경치 좋은 데 가면 다 서원이 있습니다. 여기 제가 5대 서원 적어놨는데요. 올해 우리나라 서원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돼서 9대 서원이 등재가 돼서 서원 문화가 이제 크게 발달하고 특히 내년 2020년에는 문화재청에서 이제 서원에다가 엄청난 돈을 지원을 해서 서원 나름대로 문화사업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북한은 왜? 5대 서원이 북한에 들어가는 북한에 대한 자료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네 주로 이 영남, 충청 그쪽에 있습니다. 전라도 좀 드뭅니다. 주로 이
경상도 지역에 서원이 많이 만들어진 이유는 경상도 출신들이 조선시대 후기에 거의 모든 정권을 장악했으니까 충청도 출신의 노론. 그래서 우리나라 모든 이 서원들은 현직에 있던 관리들이 은퇴를 하고 지방에 내려가서 고향에다 만드는 거기 때문에 주로 경상도 지역과 충청도 지역에 서원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전라도도 여러 개 있긴 합니다만 그 숫자가 집중적으로 영남 지방에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제 보통 9대 서원, 5대 서원 하는데 우리나라 5대 서원입니다. 다 가보셨죠? 이 소수서원은 그 영주에 다들 가보시는데 그 부석사 가실 때 들려서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입니다. 영주에 있는 소수서원.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이고 최초로 사액 왕이 직접 현판을 써서 내려준 그 서원에 가시면 현판이 다 붙어있는데 그 현판을 쓴 사람들이 거의가 다 왕 아니면 당시 조선 최고의 그 서예가들이 현판을 써서 그 현판을 보는 재미도 아주 쏠쏠합니다. 이 소수서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 도산서원은 1,000원짜리 뒤에 있는 서원입니다. 이황서원, 안동에 있는. 이 도산서원은 뭐 이황 선생님의 그 제자들이, 후배들이 만든 서원이기도 하고, 특히 박정희 대통령이 도산서원 자주 가셔서 서원 그 진입로라든가 정비를 아주 잘해서 1,000원짜리 지폐에 나올 정도로 우리나라 대표적인 서원이고, 병산서원이 그 도산서원 가까이에 있는 그 유성룡을 배양한 서원인데, 이 병산서원이 유명한 것은 만대루라고 그래서 큰 그 정자가 서원 앞에 있는데 그 만대루에 올라가서 보면 앞에 낙동강이 보이고 낙동강 앞에 있는 그 절벽이 보여서, 특히 병산서원이 유명한 것은 배롱나무 있지 않습니까? 왜? 배롱나무 아주 유명합니다. 이 병산서원 배롱나무 필 때 가면 여름에 온 서원 주변이 다 빨간 배롱나무여서 배롱나무가 아주 유명한, 그리고 만대루가 유명한 서원이 병산서원이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서원이 옥산서원입니다. 이연적을 배양한 서원이고, 요즘에 이 옥산서원에 가면 우리나라 가을이 다 여기 모여 있습니다. 아주 뭐 주변에 그 가을 정취가 너무 좋고, 주로 이제 계곡을 끼고 있으니까 뭐 물 계곡도 아름답고, 옥산서원은 동락당이라고 그래서 그 도서관이 등부근에 뒤에 올라가면 따로 이제 도서관을 만들었는데, 그 동락당 정자에 앉아 계시면 그야말로 세상이 다 내품에 오는 것 같은, 특히 가을에 가시면 이 옥산서원은 아주. 그리고 저 대구 옆에 달성에 가면 도동서원이라고 해서 조광조를 배양한 서원이 있습니다. 크지는 않은데 그 5대 서원 안에 들어가 있고, 이 도동서원 앞에 가면 은행나무가 600년 정도 된 은행나무가 한 그루 서 있는데 아주 그 그림이 굉장한 서원이고, 특히 서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리나라 9대 서원이 세계문화유산에 올해 등재가 돼서 14번째 우리나라 문화재 가운데 세계문화유산에 14개가 등재가 되어 있는데, 뭐 행사 아주 엄청나게 크게 했습니다. 서원에서 세계문화유산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 나라가 문화 선진국이다라고 하는 그런 그 기준이 되기도 해서, 중국 같은 나라도 지금 엄청나게 찾아가지고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을 합니다. 제가 중국을 자주 가는데 1년에 몇 차례씩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했다고 그 뭐 별 5개짜리로 비석을 만들어서 크게 자랑을 하는데, 가보면 전혀 이 팜플렛도 되어 있지 않고 아주 관리는 안 되는데 세계문화유산으로 최근에 많이 등재가 돼서, 이태리하고 지금 막상막하로 지금 개수는 이태리가 가장 많은데 그 이탈리아하고 중국이 지금 세계문화유산 경쟁이 돼가지고 엄청나게 찾아서 문화유산을 등재합니다. 그 다른 어떤 학자분들은 그 문화유산 등재하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주장하는 분도 계시는데, 그 나라 그 역사 문화 유적 이런 것들이 그 나라 문화 수준의 척도이니까 이거 많이 기재에 올려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뭐 그 무형문화재, 유형문화재, 인간문화재에서 엄청나게 많이 그 찾아내는데, 결국 이거는 돈 싸움입니다. 돈을 얼마나 유네스코에 기부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그 문화유산의 개수가 내려오기 때문에, 특히 일본 같은 나라는 뭐 별로 문화유산도 없는데 유네스코를 막 일본이 좌우를 하니까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곳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 일본은 뭐 워낙에 뭐 나라가 돈이 많고 부자여서 그런지 세계 그 곳곳에 있는 유적지 개발하는 데 아주 엄청나게 돈을 많이 일본이 투자합니다. 로마에 가시면 바티칸 대성당 들어가시면 그
천장에 천지창조 그 그림이 있는데 그 천지창조 그림 복원할 때 일본이 그 돈을 냈다고 합니다. 복원하는 엄청난 비용을. 그래서 거기 가면 요새는 다 우리나라가 이 똑똑이가 있어가지고 다 해설을 하는데 예전에는 세계 어디를 가나 일본 해설 다 있어서 왜 이렇게 일본이 이렇게 세계 문화를 주무르나 알아봤더니 유네스코에 엄청난 돈을 기부를 해서 일본 그 문화가 자기네 문화는 별로 내세울 것이 없으니까 세계적인 문화유산에 앞장을 서서 앙코르와트 가보셨죠? 앙코르와트도 가면 일본이 엄청나게 돈을 투자해서 거기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가면 일본 글자가 일본 말이 아주 많이 표시되어 있고 우리나라도 최근에 앙코르와트 개발하는데 돈을 투자를 해서 우리나라도 한 부분을 지금 차지해서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도 세계문화유산 발굴하는 데 앞장을 쓰기도 해서 선진국이라고 하는 걸 느끼게 되고 요새는 뭐 로마를 가나 어디를 가나 한국어로 다 이제 번역을 해줘서 그리고 이제 책자도 다 한글로 나와 있어서 그 나라 문화 수준은 결국 그 나라의 경제력과 이제 비례한다는 걸 아주 절실하게 느낄 수가 있는데 이 흥선대원군이 그 서원을 다 철폐하고 47개만 남겨두면서 그 47개 서원은 아주 끝까지 잘 보존을 하기 위해서 오늘날에도 우리가 쉽게 서원을 접할 수가 있고 서원에 가서 그 서원 문화를 즐길 수가 있고 서원에 가면 특히 엄청나게 그 장서가 많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책자들 서원에서 필요한 책자들이 보존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워낙에 전쟁을 많이 치러서 많이 불타서 없어지기도 했지만 우리나라 서원이 가지고 있는 그 책자들만 다 모아도 엄청난 유산이 된다고 하는 자랑입니다. 이 흥선대원군의 이제 그 일련의 정치들 이제 내정입니다. 우리나라 정치적인 거를 보면 통치 체제를 정비해서 국가기강 확립하고 민생을 안정하는 데는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모든 붕당 정치 끝, 제도 정치 끝, 왕권 강화, 민생 안정에 아주 그러니까 한마디로 근대 사회를 시작한 사람인데 한계는 이 시기가 되면 19세기 후기가 되면 전 세계적으로 이제 뭐 자유화 민주화 해가지고 이제 시민혁명 이 극도로 발달하는 시대인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전제 왕권을 강화하는데 앞장을 섰기 때문에 시대 흐름하고는 완전히 정반대되는 정치 형태. 왕권 강화는 이미 예전에 했었어야 되는데 다른 나라들은 이때쯤 되면 19세기 후반이 되면 거의 시민혁명이 일어나고 뭐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뭐 전 세계 각지에서 평등 사회가 발전하는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왕권을 강화하는 데 치중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치가 결국은 역행을 했고 그게 우리나라 현재 정치를 발달시키지 못한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라고 봐서 이 흥선대원군의 한계라고 보는데 가장 큰 한계는 그 며느리 그 민비와의 그 대립입니다. 그래서 뭐 소설이나 영화 같은 데 많이 보셨지만 흥선대원군 자기가 그 외척들 안동김 씨하에서 엄청나게 탄압받고 핍박을 받았다는 생각에 며느리만큼은 왕비만큼은 절대로 지방이 없는 한미한 그 고아 출신에 그리고 왕비가 너무 이뻐서 왕이 총애를 하면 왕비 재력 커지니까 절대로 이쁘지도 않아. 그러나 왕자를 낳아서 왕자를 다음 왕으로 키워야 되면 머리는 아주 우수한 그런 그 처녀를 이제 구합니다. 자기 그 처가댁 먼 친척인 민자영이를 이제 왕비로 간택을 해서 왕비로 삼아서 그 민자영이라고 하는 민비는 그 얼굴이 약간 그 곰보였다고 하고 외모는 절대로 이쁘지도 않았다고 하고 부모도 없는 고아 출신이고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이 보기에는 아주 완벽한 형식적인 왕비 자리여서 이제 한 살 나이도 더 많고 왕비로 간택을 해서 군관에 갖다 놓고는 은현궁에서 이제 고종과 그 민비의 결혼식을 치르고 나서 이제 왕비로 앉혀놓은 다음 5년 정도 민비는 고종 얼굴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살았답니다. 고종에게는 계속 아주 이쁜 상궁들을 계속 고종에게는 데려다주면서 고종이 그 왕비와 친해지지 못하도록 하는데 큰 역할을 했고 그 민비는 그 5년이라고 하는 고종도 보지 못한 그야말로 수박맞은 상태에서 궁궐에서 공부했답니다. 자, 조용히 자율학습. 그래서 뭐 일설에 의하면 영어도 어느 정도 그 독해가 가능했다고 하고 학문적으로 아주 그 열심히 공부를 해서 굉장히 그 머리 똑똑한 여자가 공부 학문까지도 완벽하게 해서 그 나중에 그 우리나라 그 외교 정치를 실시하거나 할 때 그 민비의 그 현명함이 이제 크게 작용했다고 하는데 고종이 아무리 그 아버지가 왕비하고 사이를 멀게 해도
그 고종이 점점 나이가 차고 이제 성인이 되니까 왕비라고 있는데 전혀 자기한테 아무 바가지도 긋지 않고 조용히 그야말로 현숙한 왕비가 있는 걸 보고 차츰차츰 고종도 이제 왕비에게 시선을 돌리게 되고 시선을 돌리게 됐을 때 이민비는 아주 그 고종에게 극진히 그 왕비로서의 그 품위를 지켜서 아들을 하나 낳는데 그 아들이 그 학문이 없는 그 상태로 아이가 태어나서 변을 보지를 못해서 결국 그 수술을 해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건데 어떻게 원자의 몸에 칼을 대느냐고 흥선대원이 반대를 해서 결국 그 아이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민비 생각에는 시아버지가 나를 미워하고 왕하고 사이를 멀게 하더니 내가 그야말로 그야말로 그 노력해서 낳은 왕자가 시아버지가 반대해서 결국 죽는 거를 보고 차츰차츰 시아버지하고 사이가 멀어지게 되는 요인이 됐고 민비가 자식을 10명을 낳았다고 하는데 다 죽습니다. 일찍 병에 걸려 죽고 뭐 태어나면서 사산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고종과 민비 사이는 굉장히 좋았는데 결국 그 시아버지 흥선대원과 사이가 멀어지면서 결국 그 나쁜 일이 자꾸 생기니까 점점 더 둘 사이는 벌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하고 그 순종 임금 하나만 이제 간신히 그 이제 건져서 근데 순종도 나약해서 굉장히 그 평생을 병으로 그 앓았다고 하는데 그 이따가 잠깐 쉬었다가 말씀드리겠지만 그 묘터 흥선대원의 아버지 그 남연군의 묘터가 이제 그래서 결국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왕 국가의 장례나 가정의 장례가 그렇게 흘러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남연군 묘에 대한 얘기는 잠깐 쉬었다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